안녕하세요.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에어팟을 써야겠네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라는 것이 저한테 익숙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하거나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이브가 시간적으로 딱 1시간 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업세계의 변화 트렌드와 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진로교육이 좀 듣다 보면 틀에 박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의 적성이 중요하다, 꿈을 찾아라. 그래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직업적인 진로를 의미하는 거죠. 직업적인 진로를 하나 설정해서 그를 향해서 일로 이제 꾸준히 노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 노동시장의 상황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아이가 꿈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난 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사실 효자 효녀고, 그런 애들은 많지 않죠. 그런 애들은 되게 또 우리 집에 안 살고 옆집에 살거나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진로가 아니라 대입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학의 서열 구조, 이런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는 분명히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지 그걸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예전보다 하락한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장기적인 추세로 하락한 요인이 하나 있고요.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노동시장이 바뀌면서 영향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근의 노동시장 또는 취업, 직업세계, 여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아이의 진로, 이와 관련해서 부모가 이제 어떤 태도, 또 태도도 좋지만 또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어떤 전략,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강연 제목과 함께 웬 책이 하나 나와 있죠.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낸 책인데, 저도 지금 한 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이 이 책의 10장에서 14장, 이 책이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서 10장에서 14장 내용을 좀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책을 좀 사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에는 물론 이건 직업이나 진로, 노동시장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입 얘기도 나오고, 또 문재인 그 정부 이후에 뭐 또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솔직하게 써놨어요. 저는 책 같은 거 쓸 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썼으니까 보시면 여러모로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일단 대입 경쟁의 원인이 뭐냐?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노동시장으로 또는 취업으로 이제 나서기 전에 대개는 이제 물론 대학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대입 경쟁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입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교육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최근에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는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서열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동고동숙 뭐 등등등 쭉 이 서열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학에 서열이 있다는 것은 대학 간의 이 차이,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격차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정해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재정 및 교육 여건입니다. 재정 및 교육 여건. 이를테면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자, 이게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아니에요.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 1인당 평균 얼마의 교육비를 사용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 학생 비율, 뭐 교수 한 명당 학생이 얼마나 많냐. 뭐 당연히 교수 학생 비율은 이게 적을수록 교수 대비 학생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겠죠. 이것은 이제 재정 교육 여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격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사회적 평판에 의한 후광 효과. 야, 뭐 누가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그래? 하고 뭔가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그 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문 인맥으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 쉽게 얘기해서 인맥이죠. 우리나라에서 학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흔히 얘기하는 학벌 효과예요. 2번하고 3번이 합쳐서 우리가 학벌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지리적 위치.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면,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좀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도 분명히 대학 서열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단 구성원에 의한 동료 효과. 쉽게 얘기해서 맹모삼천지교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물에서 놀면 그 영향을 또 받고 나쁜 물에서 놀면 또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피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5가지 정도가 이제 대학 서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어느 대학이 더 서열이 위고 어느 대학이 서열이 아래다. 이것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니 해도 1번입니다. 재정 및 교육 여건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연간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매년 통계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통계 볼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계가 학부하고 대학원을 합쳐놓은 통계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데는 대학원 정원이 학부 정원보다 많거든요. 학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학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놓은 통계여서 실제 학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통계인데, 서울대의 경우 무려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로 4,4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금 몇백만 원 내니까 그 정도 교육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에는 3,100만 원입니다. 그럼 서울대하고 연세대 차이만 해도 벌써 꽤 되는 거죠? 한 30%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하고 연고대 중에 어디가 더 좋은 대학이냐 이렇게 뭐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학 서열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대놓고 그렇게 약간 어그로를 끄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대답하기 좀 겸연쩍어 하는데 제가 대놓고 서울대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연세대 대비 30-40%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스카이 다음에 뭐가 있죠? 서성한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양대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그럼 연세대하고 한양대 차이도 또 30% 이상 상당한 차이가 나죠. 서성한 다음에 중경외시 있죠? 중앙대가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 평균이 1,5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서 최하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대학은 그냥 등록금 내는 정도, 그 정도만 학생에게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립의 경우는 이제 재단 지원도 있죠. 재단 지원도 있고 자체 수입도 좀 있지만 국가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뭐 좀 너무 자세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또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써있죠? 9개 거점 국립대. 자,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가 10개 있는데 그
그 중에서 서울대를 빼고 나머지 9개 흔히 지거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평균 1600만 원대예요. 16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대학 서열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동거원수 이런 서열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경북대가 또는 충남대가 뭐 연고대 못지않은 그런 커트라인을 가진 대학인데 요즘은 뭐 기껏해야 중경외시 수준 취급밖에 못 받는다더라. 심지어 그 이하일 수도 있고. 이걸 굉장히 이제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 거점 국립대 투입하는 교육비 수준이 중경외시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별받은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별받아서 또는 학생들이 기피해서 서열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수준이 딱 중경외시, 동거방송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서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대입경쟁이나 대학 서열을 바라볼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제가 써놨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학생이 서열화되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뽑으니까 이게 이제 대학 서열화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 서열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성적순 선발에서 좀 벗어나면 좀 성적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학생들을 뽑으면 그럼 대학 서열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이 어디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 학생 선발할 때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완전히 성적 순으로 줄 서서 뽑아요. 핀란드는 내신도 거의 안 봅니다. 내신 성적 거의 안 보고요. 입시가 있어요. 대입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입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지만 유럽 국가들의 대입 시험은 전 과목 논술형입니다.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좀 족보가 없는 좀 이상한 시험인데요. 우리나라 논술은 과목이 뭔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죠. 근데 유럽의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등등에서 보는 이 유럽 국가들의 입시는 과목별 시험이에요. 과목별 시험인데 국어도 논술형이고 영어도 논술형이고 수학도 논술형이고 과학도 논술형이고 다 논술형입니다. 논술형, 서술형으로 다 쓰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대학 입시 준비가 상당히 이제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데 핀란드에서 이제 논술형 입시를 4과목을 보거든요. 4과목을 보고 그리고 핀란드는 특이하게 본고사도 있어요. 본고사는 굉장히 드문 제도인데 OECD에서 일본하고 핀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4과목 논술형 입시 시험 성적이 있고 또 본고사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대학이 예를 들면 우리 대학 무슨 과 지금 100명이 정원인데 3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300등까지 줄을 쭉 세웁니다. 그럼 100등에서 잘라요. 완전히 학생 서열화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에 있는 대학이 서열화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스웨덴에 있는 대학이 서열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대학이 서열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대학의 재정적 여건, 대학에 투자되는 돈이 다 비슷비슷한,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의미의 이제 평준화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 대학과 저 대학 커트라인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점점 확대되거나 벌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학벌주의가 대학 서열의 원인이다. 야, 역시 서울대야. 이 전통 있잖아. 또 선배들이 화려하잖아. 그것 때문에 서열이 높은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례가 포항공대. 언제 생겼죠? 1980년대에 생겼습니다. 포항공대 처음 생겼을 때 선배 없었죠? 학벌이라는 게 없어요. 학벌이 없는데도 생기자마자 최상위, 물론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한 연고대 정도의 서열에 해당하는 대학이 됩니다. 또 90년대에 이런 대학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유명한 한예종이에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은 한 해 딱 세워진 게 아니라 음악원이 먼저 개관했죠. 그리고 연구원, 무용원 이렇게 나오다가 미술원까지 해서 90년대 내내 여러 해에 걸쳐서 개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미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미대하고 홍대 미대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서로 견제가 굉장히 치열해요. 학벌이라는 게 이 예술계에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예종이라는 대학이 신생이라서 학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데 갑자기 생기자마자 바로 서울대, 홍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와 한예종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대학 서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포항공대, 한예종 등은 처음부터 상당히 학생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굉장히 충분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높은 교육의 질, 높은 교육의 수준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생기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최상위 서열의 대학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카이스트도 비슷한 사례죠. 근데 카이스트는 약간 복잡한 게 카이스트는 원래 대학원이 있었어요. 원래 대학원이 있다가 80년대에 KIT 한국과학기술대라고 학부가 따로 생겼습니다. 따로 생겼다가 91년에 이게 또 통합이 돼요. 대학원하고 학부가. 그래서 카이스트는 좀 역사가 복잡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을 전달하는데 좀 잘 부합되는 예는 카이스트보다는 포항공대하고 한예종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G스트, 광주과기원, D지스트, 대구경북과기원,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다 신생대학인데 상당히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죠. 한 연고대하고 서성한 중간쯤? 대략 이 정도로 많이 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대학의 전통, 선배들, 이로 인해서 성립된 학벌 이런 것이 대학 서열에 영향은 미치지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및 교육 여건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심한 거는 결국 돈의 격차예요. 재정 격차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의 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문과 쪽 전공하신 분들은 교육의 질의 차이를 그렇게 아주 실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공계 쪽이나 의학 계열 이런 쪽으로 진학해보면 이 돈의 차이가 바로 실감됩니다. 왜냐하면 이과 쪽은 아무래도 실험 실습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험 실습의 빈도라든지 실험 실습 기자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확 차이 나거든요. 그런 데서 그 차이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뭔지 아시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학생부 종합전형은 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성적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뽑는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전형이죠.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올해 고1, 2021년 고1 들어가는 학생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신 성적하고 세 특만 남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사가 이 학생의 특성을 직접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얘가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걸 적어주는 건데 원래 학종에는 이 내신 성적하고 세특 이외에 비교과라는 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 18년, 19년 3년 연속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잖아요. 2019년 마지막 개편하면서 이 비교과를 통째로 그냥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고1, 2021년 고1 들어가는 학생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이 꽤 바뀐다. 비교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 무슨 교내 경시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제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쨌든 하게 되면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요인을 이제 같이 보고 뽑게 되기 때문에 좀 대학 서열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고려대를 합격한 학생은 한양대를 당연히 합격을 했죠.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성적 순에서 좀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고려대는 붙었는데 한양대는 떨어지는. 옛날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읊고 있는 스카이 서성은 중경외시 이 서열이 없어지거나 흔들렸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아이들이 수시원 썼을 때 그 선호하는 대학 순서를 보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는 아시죠?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특히 신입사원 선발할 때 출신 대학을 안 보고 뽑는 거죠. 출신 대학을 안 보고 뽑는 건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의 입구, 대학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서열화를 조금 이제 줄이자 이런 얘기고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대학에서 졸업해서 취업할 때 이때 출신 대학의 효과를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되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육의 몸통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교육의 몸통은 결국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이것으로 대표되는 돈의 격차다. 돈의 격차고 이것 때문에 학부 교육의 질, 교육의 수준 자체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업 경쟁. 요즘 일자리 양극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하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하고 이 차이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입 경쟁이 더 심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1980년대, 90년대, 97년 말에 이제 IMF 연예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상당히 쉬웠죠.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학부모 중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대입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취업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보면 비교적 지금보다는 그리 경쟁을 심하게 겪지 않고 취업이 가능했어요. 근데 취업이 쉬웠다고 해서 그때 대입 경쟁이 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80년대, 90년대도 대입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 간 격차, 그 격차의 핵심은 저는 재정 격차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정 격차가 그때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저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고 저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대입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 물론 취업 경쟁이 대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냐? 심리적 압박감. 요즘 취업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데,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데, 출신 대학 간판이라도 좋은 거 좀 달아야 아무래도 좀 취업할 때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이런 영향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인기 학과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인기 대학도 있지만 인기 학과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의 선호도 차이가 지금만큼 격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의대가 이과에서 제일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였지만, 서울대는 안 그랬죠. 서울대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대에서 이과에서 1등하는 학과가 의대 말고 다른 학과,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미생물학과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1등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취업 경쟁이 이제 굉장히 탁 심해지니까 그런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인기학과 선호도가 확 높아지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벌써 전국의 의대 정원이 다 차고, 의대 정원, 그리고 이제 의치한이라고 불렀죠. 의대, 치의대, 한의대 정원이 다 차고 나서 서울대, 공대 정원이 차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확립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취업 경쟁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높아진 인기학과가 의치, 한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뜬 수의대가 있고, 또 교대가 있죠. 또 약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업 경쟁이 대입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오프라인 강연장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손들어보기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비해서, 이를테면 한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딱 명문대 나왔어. 출신 대학 간판이 영향력이 옛날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까? 낮아진 것 같습니까? 명문대 졸업생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냐, 낮아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낮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기성세대한테 느껴집니다. 좀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한테 느껴져요. 옛날하고 지금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젊은 세대, 학생들은 잘 못 느낍니다. 옛날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돼서 장기적인 경향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90 이상이 옛날에 비해서 명문대 졸업생의 가치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낮아진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왼쪽은 뭐냐? 월간 현대경영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100대 기업이니까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에요. 100대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 가운데서 서울대 출신 비율. 자, 이게 대학원은 뺍니다. 대학원이 들어가면 이게 헷갈리니까 학부 졸업한 것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94년에는 반이 넘었습니다. 53.9%였는데 2017년은 24.6%예요. 바로 얼마 전에 2019년 통계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24.6%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장기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분명히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비율이 좀 낮아진 거죠. 오른쪽 그래프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헤드헌팅 업체인 유니코서치라는 데서 조사하는 건데,
천대 기업이니까 이제 상당히 많죠. 여러분이 이름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은 여기 다 들어갈 겁니다. 천대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 가운데서 스카이 출신, 서울대만이 아니라, 자, 이것도 학부예요. 학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비율을 조사한 겁니다. 2007년에는 거의 60%였습니다. 근데 2019년, 딱 12년 지났는데 반토막이 나죠? 30%가 돼요. 자,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해외 유학 갔다 돌아온 유학파들이 많이 차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세한 통계라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유학파의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낮아요. 최고 경영자 CEO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는 해외 유학파, 특히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 유학한 유학파는 유학한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민간기업의 가장 최상층을 차지하는 그 그룹에서 서울대 출신 또는 스카이 출신 비율이 낮아지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정부 주도 경제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에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미 2000년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국가에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갑이고 기업이 을이었습니다. 자, 갑을관계가 확실하면 뭐가 중요해지냐? 연줄이 중요해집니다. 자, 갑이 무슨 대학 나왔다? 그러면 나도 그 대학 나오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못 보는 사람이지만 보자마자 막 선배님하고 엎드려서 막 뭐 술도 따라드릴 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갑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떤 연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자, 갑에 위치한 사람들, 정부의 고위 관료 다 어느 대학 출신이었냐? 스카이입니다. 주로 서울대죠. 왜?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됐다는 것은 고시를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어느 대학 출신이었겠어요? 당연히 대학 입시 잘 본 사람들입니다.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다 비슷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 잘 본 사람들이 스카이에 딱 모이고, 왜? 대학의 서열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카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그런 유형의 특성을 가진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도 잘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이었을 때는 이분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유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카이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육사였습니다. 육사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쭉 하던 이런 시절에는 육사 출신이면 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 자리 저 자리로 모셔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죠. 정부주도 경제라는 것이 이제 점점 끝나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힘이 약해진 중요한 계기가 역시 IMF 연얘기입니다. 이후에는 정부가 어떤 기업을 이제 특혜를 줘가지고 뭐 키워준다든지, 옛날에는 그게 예사롭게 이루어지던 일이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 누가 뭐 교도소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니게 돼요. 단 정부에 여전히 갑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여러분 관피아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료할 때 관자를 써가지고 관피아. 근데 관피아 중에서도 최고가 모피아거든요. 모피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경부 쪽이죠. 이쪽에 계신 분들, 근데 이 금융업 쪽은 워낙 아직도 정부 영향력이 강해요. 정부가 뭐 대출 규제 딱 하면 이제 모든 시중은행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딱 그대로 따르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업이 굉장히 정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융업 같은 산업에서는 여전히 스카이 출신 아니면 은행장 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지금 금융업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 제조업이나 IT.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니까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서는 사실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갑 역할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학벌의 가치 또는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할 중요한 얘기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것과 그 다음번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명문대 출신자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제목에 최근 노동시장의 급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급변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정기 채용이 급속히 줄었다는 거예요.
수시채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요, 정기채용이 늘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코로나 사태 초기에 썼거든요. 초기에 써가지고, 이제 중간에 고치고 막 원고를 추가하고 이 작업이 늦어져서, 결국 낸 거는 이제 최근에 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기채용이 감소하는 게 추세다라고만 얘기했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진다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책에서는. 근데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코로나 사태 한창 와중인 2020년 최신 통계입니다. 자, 가운데하고 오른쪽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시채용만으로 진행한다는 비율. 정기채용 안 한다는 거예요. 정기채용 안 하고 수시채용은 이제 그때그때 뽑는 거죠. 사람 2명 필요해졌다, 오늘 뽑고. 뭐 일주일 뒤에 사람 3명 필요해졌다, 그 일주일 뒤에 3명 뽑고. 한 달 뒤에 사람 또 1명 필요해졌다, 그럼 한 달 뒤에 또 1명 뽑고. 이게 수시채용이에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원래 수시채용 비율이 좀 높았어요. 정기채용 비율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나는 건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래프 제일 왼쪽에 대기업을 보시면 2019년에는 수시채용만으로 진행한다는 대기업이 16.7%밖에 안 됐습니다. 정기채용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갑자기 정기채용을 안 하고 수시채용만 한다는 비율이 60%로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이제 대기업에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보수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시채용이 급증하고 정기채용이 급격히 감소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비용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기채용, 우리한테 익숙하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몇 달 동안 교육 훈련을 시켜요. 몇 달 동안 교육 훈련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거죠. 너는 무슨 부서, 너는 무슨 부서.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어디서 배워왔냐? 영국에서 배워왔습니다. 일본에서 배워왔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북미나 유럽 국가들은요, 정기채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나라들은 예전부터 거의 수시채용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일본이 정기채용, 1년에 수백 명, 많을 때 막 수천 명씩 뽑아가지고 집단으로 교육 훈련 시키고 나서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이제 배치하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식으로 도입한 게 1958년에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처음으로 공채라고 흔히 표현하죠. 공채라고 흔히 표현되는 정기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이게 대기업에 보편화되죠. 근데 정기채용이 굉장히 그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나와있죠? 이 사람이 할 일이 뭔지 모른 채 선발해요. 왜? 몇 달 동안 교육훈련 시키고 나서 너 무슨 부서 가라, 너는 무슨 일 해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니까, 내가 채용 담당자다 그러면 내가 뽑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일이 영어로 이제 job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job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는데 오랫동안 대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어요.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큰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배치된 부서는 어느 부서였냐? 해외 마케팅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배운 엔지니어로서 조선공학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나 장점을 별로 살리지 못한 그런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기채용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뽑는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채용 담당자라면 누굴 뽑게 되냐?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그 일도 잘하는 멀티 스펙을 가진,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도 잘하는 사람. 왜? 나중에 배치된 부서가 영어가 필요 없는 부서일 수도 있지만 영어가 필요한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영어가 필요한 부서에 배치됐는데 이 사람 영어 굉장히 못하네? 그러면 이 사람 왜 뽑았냐고 채용 담당자인 내가 질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거저거 모두 다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뽑게 되죠. 그래서 스펙을 중심으로 뽑게 돼요. 여러 가지 스펙, 잡담, 여러 가지 자격증, 수상 이력, 무슨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여러 가지 스펙을 두루두루 갖춘, 영어는 물론이고 등등등 이런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지죠.
수시 채용이면 뭐가 달라지냐? 담당하게 될 일, 잡을 정해놓고 뽑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내가 알고 뽑는 거예요. 아까하고는 달라졌죠? 알고 뽑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당연히 이 잡을 잘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이 잡을 잘할 사람을 뽑죠. 그래서 수시 채용할 때는요. 정기 채용하고 전혀 달라요. 뽑을 때 채용 공고에 영어로 job description 또는 job specification이라는 걸 공지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직무 요건이에요. job이 직업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직무라고도 번역됩니다. 직무 요건. 자, 이 잡을 잘할 사람을 뽑는데 이 잡을 잘하려면 네가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채용할 때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걸 제시할 때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창의적이어야 되고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수시 채용할 때는 job description을 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뽑아요. 뽑아가지고 무슨 잡을 시킬지 알고 뽑았으니까 다음날부터 바로 일 시키는 거예요. 교육훈련 비용이 최소화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기 채용이 확 줄고 수시 채용이 대기업에서 확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정기 채용 돈 많이 들거든요. 몇 달 동안 월급 계속 줘야 돼요. 또 교육훈련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수시 채용을 하면 그 잡을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뽑은 거니까 그리고 바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교육훈련 하는데 비용이 안 들죠. 또 교육훈련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월급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뭐 경력직 채용이 는다든지 인턴을 통한 채용이 는다든지 추천서, 동료평가가 중시된다든지 다중면접, 다면면접 뭐 이런 것들이 다 네가 이 잡을 잘할 사람이야? 이것을 기준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두드러진 변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아주 급변하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에 아주 수시 채용으로 기울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삼스럽게 우리가 잡이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잡이 뭐냐? 자, 영어로 써놨죠? 스킬 세트, 능력의 세트다. 세트는 한국어로 집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수학에서 집합이 영어로 세트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집합이죠. 스킬 세트. 근데 스킬 세트 이게 뭐지? 자,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뭐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고 있는 모든 화면은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코딩을 하는 사람을 웹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부릅니다. 웹 프로그래머. 근데 이것도 누군가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다 시각적인 화면인데 시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이고 뭘 누르면 어떤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웹 기획자라고 부릅니다. 웹 기획이라고 하는 잡이 있는 거죠. 근데 웹 기획이라는 잡이 요구하는 스킬셋, 능력의 집합이 뭐냐? 첫 번째가 코딩이다. 코딩을 아주 잘할 필요는 없는데 웹 프로그래머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시도 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산업 접종별로 특화된 지식과 경험. 예를 들어 패션업계에서 내가 웹 기획할 때하고 금융업계에서 웹 기획할 때는 필요한 지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금융업계에 있으면서 내가 예적금의 차이라든지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의 기초 개념, 은행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외주를 주거나 디자인팀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감각 정도만 필요한데 따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꽤 디자인적인 능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딩과 또 경영적 능력과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스킬인데 상당히 다른 스킬이 세트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웹 기획이라고는 잡이 만들어져요. 주의할 게 뭐냐면 전통적인 직업은 이렇게 이질적인 세트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농부를 한다. 또는 뭐 의사도 전통적인 직업이죠. 의사를 한다. 그러면 이 세트를 이렇게 막 이질적인 게 막 섞여 있거나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웹 기획, 이런 새로 생기는 직업 중에는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인 게 모여가지고 세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이제 노동시장이 많이 달라진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에는 물론 외국어 능력도 포함되겠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뭐 등등등.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이제 학습 목표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킬셋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 스킬셋의 구성 방식, 잡의 구성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이질적인 스킬셋으로 취업 가능하다. 자, 위에 제가 웹 기획자를 써놨는데 그 말고도 그 예를 들어놨는데 이게 뭐냐? 영국의 어떤 고등학생입니다. 영국은 고등학교 마지막 2년간 3과목이나 4과목만 골라서 그 대신 깊이 있게 배워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깊이 있게 배웁니다. 근데 얘가 선택한 게 뭐냐? 스페인어예요. 그리고 회계예요. 그리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고보다 개설한 과목이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일반고는 사실 이름만 일반고죠. 사실은 인문계고죠. 옛날 인문계고 틀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영국 쪽의 일반고는 진정한 의미의 일반고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개설 과목이 많아요. 뭐 예체능 쪽도 굉장히 많고 한데, 스페인어하고 회계하고 사진은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이잖아요. 근데 얘의 목표는 뭐냐?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관광업계에 취업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유럽에서는 관광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유럽 사람들 상당수 여름 휴가철 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가서 이제 많이 지냅니다. 또 회계, 어떤 기업이나 취업을 하면 회계적인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또 관광업계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런 것도 뭐 써먹을 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스킬셋이 이제 직업을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학에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셋을 거의 그대로 배울 수도 있다. 전공마다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전문직 되는 그런 분야들, 그러니까 의치한이라든지 수의대, 뭐 약대, 뭐 교대 이런 거였는데, 뭐 또 다른 예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 나와서 4년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간호사라는 잡을 가지는데 필요한 스킬셋을 다 갖춰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공을 잘 고르면 잡이 요구하는 스킬셋이 잘 갖춰질 수도 있다는 거고, 마지막 줄로 뭐라고 써놨죠?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안정적 스킬셋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럼 그 예를 들어는 게 뭐냐? 목수, 여기서 말하는 목수가 이제 주로 건축 목수예요. 건축 목수, 배관, 전기. 이거 적어도 4년제 대학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거죠. 그렇죠? 전문대나 또는 심지어 직업교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데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업교육이 좀 부실한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직업교육 선진국이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주로 독일이나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것들도 다 고등학교에서 아주 세심하게 전문성이 갖춰지도록 가르쳐줍니다. 이걸 제가 왜 안정적이라고 했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안전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거 인공지능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대신하기 쉬운 거는 주로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들이에요.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들은 조금씩 인공지능에 의해서 잠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건축 목수가 하는 일, 뭐 배관공이 하는 일, 뭐 이렇게 전기 설비 기사가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인공지능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앞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더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다양하게 든 것은 스킬셋의 구성, 즉 직업의 구성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자녀의 진로를 바라볼 때 유의할 점들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죠. 이게 일단 첫 번째, 학벌 가치가 하락한다.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하락했다.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게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달려있는 훈장처럼 자동으로 나의 능력을 또는 나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스펙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잡을 정해놓고 뽑으면 이 잡이 어떤 잡인지 그걸 잘할 만한 사람을 뽑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생이 꼭 불리해진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명문대생도 자,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수시채용이 요구하는 건 뭐냐? 다양한 스펙보다는 직무 전문성이다. 제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잡에 대한 전문성이죠. 그럼 명문대생도 이거를 뻔히 보거든요. 뻔히 보니까 나도 대학 다니면서 만약 취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잡을 대략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슨 방학 때 인턴도 해보고 뭐 어떤 능력도 키워보고 이런 걸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벌 가치가 하락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생이 갑자기 이전보다 취업에서 불리해지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명문대생도 나름대로 그런 달라진 노동시장에 적응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과보다 문과에서 다양한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과 전공은 문과에 비해서 직업 맞춤형 스킬셋을 잘 제공하는 편이다. 자, 제가 아까 의치한 수의대, 약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엔 간호학과 예도 들었죠? 이게 다 이과잖아요. 이런 학과 말고도 이과의 다른 많은 학과들, 예를 들어 건축, 내가 건축을 전공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잡을 가질 수 있는지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대충 네가 아주 확고하게 하나가 딱 정해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그 방향으로 네가 나아갈 수 있는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과가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과에 비해서는 하나의 전공을 해서 그 전공을 통해서 직업이 요구하는 스킬셋을 갖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과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문과는 이를테면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 또는 심리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려고는 이 직업이 있는데, 잡이 있는데, 잡에서 요구하는 스킬 중에서 겨우 한두 가지밖에 못 갖췄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이과적 성인애보다 문과적 성인애가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뭐냐?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학습의 목표를 정하는 능력이에요. 야, 내가 웹기획 이런 데 좀 관심 있는데 내가 좀 문과 쪽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코딩을 잘 모르네. 그래서 웹 프로그래머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 내가 코딩을 좀 배워야겠구나. 그럼 코딩을 처음 배우면 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배우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자기 관리 학습 능력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프 디렉티드가 아니라 셀프 매니지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매니지드도 좋은 거죠. 자기 관리 학습도 좋은 거지만 자기주도 학습의 원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본뜻의 핵심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런 데 굉장히 약하죠. 자기가 뭘 선택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과목 선택권도 별로 없죠. 서구 선진국은 외국어 많이 선택하면 외국어 역할을 하고, 과학 수학 많이 선택하면 과학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외고 같은 건 거의 없는 거고, 과학고도 미국에 유명한 과학고 몇 개 있는 거지 북미나 유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선택권을 많이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특성을 개발하고 전공, 적성을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처음부터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훈련이 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과생들 중에 좀 애매한 문과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즉 자기가 목표를 좀 찾아서 설정한 능력도 없고 이랬을 때 나중에 취업에 딱 직면했을 때 굉장히 애매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과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천천히 이과 전공 중에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2, 고3 때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러면서 적성도 조금 어느 정도 고려해야겠죠.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그냥 전공 정하고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과는 처음부터 좀 태도를 달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장사 한 번씩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꿈이 있다 없다, 그건 이제 직업적인 목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꿈이 없다는 애들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막 다그치지 마세요. 너 왜 꿈 없어? 막 다그치지 마십시오. 또 괜히 애 입장에서는 나 꿈이 뭐야 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그날부터 엄마 아빠한테 쪼이는, 야 네가 꿈이 뭐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막 그렇게 쪼이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애들 다양한 이유로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꾸준히 여러 가지 스킬을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써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망한 직업 못지않게 유망한 능력, 스킬을 알아야 된다. 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스킬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 직업과 달리 최근 생기는 직업은 좀 이질적인 스킬들이 합쳐져 가지고 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망한 직업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유망한 스킬을 찾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영어하고 코딩이에요. 영어가 왜 유망한 스킬이냐?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들여다보시면 제가 영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라는 거죠. 경제 구조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구조입니다. 경제 대외전도라는 게 있어요. 경제 대외전도가 뭐냐면 그 나라 경제 규모가 GDP나 GNI로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 수출 총액 더하기 수입 총액. 수출과 수입을 더하기 때문에 이게 100%를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이 경제 대외전도가 미국, 일본 높을 것 같죠? 30% 될까 말까 해요. 영국, 프랑스 정도가 한 50% 돼요.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과 독일인데 한국과 독일이 둘 다 한 85%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대외전도가 높아요. 근데 독일 애들은 영어를 잘하죠. 왜? 독일어가 영어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영어가 독일어보다 오히려 좀 쉬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영어하고 굉장히 좀 언어적으로 이 차이가 크죠. 근데 하필이면 한국의 경제 구조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경남 창원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다.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어떤 무슨 전자제품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 직원 한 명 보내야 돼. 근데 A라는 직원은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야 되는 직원인데 B라는 직원은 영어로 대화가 돼. 의사소통이 돼. 그럼 사장님이 누구 시켰습니까? 당연히 B를 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큰 반도체 공장에서 중간 책임자다. 제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 생산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오거든요. 막 수백억짜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이 메리트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코딩, 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수시 채용의 증가, 그래서 직무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잡, 저 잡, 그 잡, 여러 잡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스킬로 코딩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별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잡, 저 잡, 그 잡,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잡들에 꽤 많은 잡들, 모든 잡은 아니지만 꽤 많은 잡들에서 점점 더 많이 공통적인 스킬로 코딩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과 문과를 떠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방과후 학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딩 같은 거 꾸준히 계속 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직업과 뭔가 연결되는, 꼭 웹 프로그래머가 되진 않는다 해도 직업과 연결되는 그런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바라볼 때 하여튼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인스타그램 그 기술적인 특성상 60분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 이 책이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의 10장에서 14장까지 10장에서 14장까지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제가 대학 서열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11장에서 제가 이제 대학의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러냐? 장기적인 경향, 또 단기적인 변화, 수시 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그래서 경쟁이 더 취업 경쟁이 심해진, 그것은 또 왜 그러냐? 이런 것들 등등을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에 좀 추가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책을 좀 참조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밤이 늦어가는데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eading Gate!